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2003년인데요. 미국 텍사스주 롱뷰라는 도시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존 블레이클리 러프. 다들 줄여서 블레이크라고 불렀는데 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요. 이 동네에서는 그 러프 집안 아들 하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왜냐하면 블레이크 집안이 돈이 아주 많았거든요. 성이 러프라서 다들 러프 가족, 러프 가문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올드머니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조상대대로 부를 이어받은 상류층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 러프 가문은 올드 오일머니 집안이었어요. 왜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석유 사업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 롱뷰에서 러프 가문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고 이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교양도 있고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기로 유명했어요. 특히 블레이크의 엄마 낸시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아주 유명했는데요. 어디 교회 행사, 자선 모임, 봉사활동 이런 게 있으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한 덕분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블레이크는 좋은 학교 다니고 또 교양, 교육도 받으면서 전형적인 상류층 자제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 블레이크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었어요. 사실 블레이크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쌍둥이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형 이름은 데이비드였는데 이 형은 블레이크랑은 다르게 굉장히 활발하고 외형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이크가 형 데이비드를 엄청 잘 따랐대요. 형이 새 차를 사면 블레이크도 같은 모델로 사고 또 형이 어디 모임에 들어가면 블레이크도 따라가고 이렇게 완전히 형 껌딱지처럼 잘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형 데이비드가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블레이크도 형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같이 따라 나갔죠. 근데 거기서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로리 에리카 케네디였는데 둘이 처음 본 순간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속전속결이 했어요. 서로 연락하고 맨날 만나고 또 주말마다 데이트하는 그런 특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 로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걸 즐기는 그런 조용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롱뷰가 되게 끈끈한 커뮤니티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면 금방 소문이 돌았는데요. 특히나 그 상대가 러프 집안 사람이면은 더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요즘 러프네 아들내미가 여친이 생겼다더라 이런 말이 동네에 슬슬 돌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은 돌고 돌아서 블레이크네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가 대체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결국 엄마 낸시는 로리를 가족 모임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리랑 블레이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블레이크 부모님은 로리를 보고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상대 부모님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에 가면은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른바 호구조사 타임이라고 하죠. 부모님은 뭐 하시니? 형제는 몇이니? 어디 출신이니? 이런 질문들을 로리도 어김없이 받게 됐는데요. 근데 로리가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저는 외동이라 형제 자매도 없어요. 친척분들도 안 계세요. 그냥 저 혼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낸시는 좀 당황했지만 그래 누구나 다 아픈 옛날은 있는 법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디를 나왔니? 그랬더니 사정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못 다녔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몇 년 뒤에 바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로리는 꼭 말을 아끼거나 슬쩍 화제를 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본 블레이크 부모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뭔가 수상하다. 그날 로리가 돌아간 뒤에 부모님은 블레이크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그 여자 좀 믿음이 안 간다.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하지만 블레이크는 로리의 과거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래 블레이크 성격이 아까도 말했지만 좀 내성적인 데다가 남의 말 잘 의심 안 하고 그냥 보지곳대로 들은 대로 믿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냥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사실 로리가 연애 초반에 데이비드한테 슬쩍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부모님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어서 가족 사진은 다 태워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좀 물어볼 법도 한데 블레이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이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나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어. 그렇구나. 이런 일상 대화가 아니라 아픈 가족사를 털어놨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는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기보다는 남 일에 관심이 좀 없는 사람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부모님은 로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블레이크가 괜찮다는데 더 이상 뭐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래 네가 좋다면 잘 만나봐라 하고 말을 아꼈다고 해요.
블레이크랑 로리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1년 뒤인 2004년에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결혼식 가지고도 로리랑 블레이크 엄마 낸시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이 낸시는 아주 전형적인 사교 넘치는 상류층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지역신문에 결혼 기사까지 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로리는 그걸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저는 그런 거 싫고 결혼식은 조용히 우리끼리만 하고 싶어요. 이랬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식은 도심 외곽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조용히 치러졌는데 하객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바로 주례를 봐주실 목사님뿐이었죠. 이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됐고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블레이크 가족이 살던 롱뷰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레오나드라는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이사 오고 나서부터 로리는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로리가 당시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들 말로는 로리가 낮에는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서 일만 하다가 해질 무렵쯤 되면 살짝 나와서 집 부지의 주변만 조금 걷다가 다시 쏙 들어가곤 했대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웃들을 마주쳐도 눈을 착 내리깔고 하면서 그렇게 이웃들을 철저하게 피하는 삶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리와 블레이크 부부는 아이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특히 로리가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됐어요. 몇 년을 노력했는데 몇 번이나 뱃속 아이를 잃고 말았죠. 근데 그걸 본 블레이크네 가족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임신이 잘 안 되는 걸 보니까 혹시 로리가 아이를 속인 거 아니냐고 말이죠. 사실 이 블레이크네 가족들은 첫 만남 때부터 로리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숨긴 게 많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한테 35이라고 했는데 누가 아냐 나이를 적게 속였을지 이러면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의심하기 바빴는데요. 이때 로리가 받았을 스트레스는 정말 말도 못했을 거예요. 몸도 정신도 다 지쳐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아이에 대한 마음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결혼 4년 만인 2008년에 시험관 시술로 딸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로리는 딸을 유난히 과하게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낸시가 집에 놀러와서 우리 손녀 좀 안아보자고 이랬는데 로리가 엄청 단호하게 아니 괜찮다고 내가 안고 있겠다고 이렇게 단칼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절대 남의 손에 안 맡겼대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도 로리는 점점 블레이크 가족들 사이에서 겉돌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 날이면 몰래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다른 방에서 낮잠을 자고 또 여자들끼리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수다를 떨 때도 로리는 그 자리에 끼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끼지 않은 건지 아니면 끼지 못한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다만 결혼 전부터 이 가족들이 로리를 의심하고 곱게 안 봤잖아요. 그 분위기를 로리도 느꼈을 테니까 그 자리가 불편했을 수도 있었겠죠. 남편 블레이크는 그런 로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왜냐면 자기 집 가족들이 워낙 끈끈한 집안이니까 늘 같이 모이고 또 행사도 많았거든요. 근데 로리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점점 벽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 딸이 친가에 가는 것조차 로리가 원치 않았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게 됩니다. 결국 2010년 여름 블레이크는 참다 못해 집을 나와서 부모님이 계신 롱뷰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냈죠. 그 이혼 소송이 로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까 잠깐 나왔던 로리 이웃들 중에서 데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데니가 창밖을 딱 보는데 로리가 딸이랑 웬일로 집 밖에 나와 있더래요. 근데 딱 봐도 너무 수척해졌길래 그래 무시당할지언정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자 해서 갔는데 로리가 혼자서 혼잣말을 횡설수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눈도 안 마주치고 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데니가 앞에 있는데도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듯이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좀 심각하다 싶었대요. 근데 데니가 그냥 이웃이 아니라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리한테 우리 교회 와서 남편이랑 카운슬링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로리가 그걸 받아들였고 며칠 뒤에 카운슬링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 자리에는 다행히 블레이크도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쌍둥이 형 데이비드를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근데 상담을 쭉 하다가 데니가 이상하게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자리의 당사자는 블레이크와 로리 부부잖아요. 근데 블레이크는 거의 입을 안 열고
블레이크가 말할 타이밍이 될 때마다 블레이크 형 데이비드가 나서서 블레이크의 모든 말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마치 블레이크의 대변인처럼 말이죠. 아무리 블레이크가 내성적이고 뭐 소심하다고 하지만 자기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말도 못한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 상담으로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결국 로리는 블레이크와 딸의 양육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게 됐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 로리는 블레이크 가족들한테 협박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리고 어느 날은 블레이크 가족들이 양육권 관련 미팅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집 열쇠 하나가 없어진 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로리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블레이크 가족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로리의 이런 행동을 막아달라면서 법원에 행동금지 명령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0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이었어요. 그날도 블레이크 아버지 존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가지러 현관 밖으로 나갔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가 이상했어요. 집 앞 도로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검은색 쉐보레 타호 차량이었죠. 존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 차는 로리 차라는 걸요. 순간 등골이 싸해진 존은 혹시 로리가 해코지를 하러 온 건 아닐까 싶어서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차량을 확인하던 경찰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운전석에 앉은 로리가 이미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태였던 건데요. 차 안에는 11페이지 분량의 편지가 발견됐고요. 편지 첫머리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멋진 남편에게. 그리고 또 다른 편지도 발견이 됐는데 딸이 18살이 되면 이 편지를 열어보길 바랍니다.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며칠 뒤 로리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블레이크의 가족들 몇 명은 로리와 블레이크가 함께 살던 레오나드 집으로 향했는데요. 거기에 왜 갔느냐?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고 추억하려고 갔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로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로리의 정체를 밝혀내자. 근데 또 다들 가는 콩알만 해서 집 앞에 도착했는데도 바로 못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로리가 집안에 무슨 함정을 설치해놨을까봐 이거 폭탄이라도 있으면 어쩌냐 이러면서 난리 부르스를 떨다가 결국 보안관을 부르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집안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설거지 안 된 그릇들, 빨랫더미, 그리고 갈기갈기 찢긴 종이들이 든 쓰레기 봉투 그런 게 거실부터 주방까지 가득 차 있었죠. 가족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침실로 향했는데요. 사실 블레이크가 여기에 같이 조인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한테 한마디 일러둔 게 있었거든요. 침실 옷장 안에 자물쇠로 잠긴 상자가 하나 있는데 로리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던 상자다. 그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전해줬거든요. 결국 옷장 구석에서 문제의 상자를 발견한 가족들은 자물쇠를 드라이브로 따내고 상자를 여는데 성공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출생증명서였어요. 근데 그 출생증명서에 적혀진 이름이 로리의 플레임인 로리 에리카 케네디가 아니라 베키 수 터너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베키 수 터너가 누구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도 다른 서류들도 막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1988년에 텍사스주 법원에서 발급된 개명허가 결정문 한 장을 발견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베키 수 터너에서 로리 에리카 케네디로 개명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로리는 무슨 이유에선지 1988년에 이름, 미들네임, 그리고 성까지 모두 싹 바꾼 거예요. 블레이크 가족들은 이거 100% 신분 세탁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이렇게까지 이름이랑 성까지 싹 바꿨으면 분명히 뭔가 과거에 저지른 일이 있을 거다. 아니면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로리의 과거를 꼭 밝혀내고 싶었던 가족들은 가문의 인맥을 좀 써보기로 했어요. 마침 아는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연방기관 SSA 수사국으로 이 자료를 전달했죠. SSA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이 앞글자를 따서 SSN, 즉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번호를 기반으로 미국인들의 신원이라던가 세금 납부 기록,
소득 기록 이런 거를 전부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SSA인데요. 이 로리의 사건이 누구한테 배당됐느냐? 바로 조 벨링이라는 특별 수사관이었는데 이 조는 신분 도용이나 SSN 위조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죠. 이 조는 제일 먼저 베키 수 터너의 출생증명서를 살펴봤어요. 출생증명서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태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서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거 없으면 여권도 못 만들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못 만들고 학교 같은 것도 입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새 신분으로 사회활동을 하려면 이 출생증명서가 꼭 필요하죠. 베키의 출생증명서에는 캘리포니아주 출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조는 곧바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에 이 증명서의 공식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답이 왔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베키 수 터너, 이 사람은 이미 1971년에 사망한 상태였던 거예요. 사망 당시 나이는 고작 2살. 그것도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 말은 로리가 이미 죽은 사람의 신분을 훔쳤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근데 로리가 이 베키의 출생증명서를 새로 발급한 연도가 1988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죽은 지 17년이나 지난 사람의 출생증명서를 어떻게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당시 1980년대 후반 미국 행정 시스템의 허술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뭐든 다 손으로 처리하던 시절이었죠. 이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냐면요. 출생증명서 같은 거는 수수료 몇 달러 내고 신청서만 써서 보내면 그냥 우편으로 받아볼 수가 있었어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본인 확인 절차가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이름만 알면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제3자라도 내 출생증명서를 받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로리는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든 거였고요. 근데 로리가 그렇다고 그냥 코카콜라로 아무 죽은 사람 이름이나 찍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베키 수 터너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 아무리 허술한 시스템이라도 이 직원들이 기록을 살펴보다가 사망 기록이 같이 뜨면은 출생증명서를 당연히 안 내주겠죠? 이미 죽은 사람의 출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게 200%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같은 주 안에서 태어나고 죽은 건 바로 뜨는데 다른 주에서 죽은 사람 기록은 전혀 공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텍사스에서 죽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그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서류상으로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로리가 노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베키 수 터너가 딱 그 케이스였던 거예요. 왜냐면 베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서 워싱턴주에서 사망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리는 이 베키의 출생증명서를 손에 넣고 1988년 6월 아이다호주 보이시로 갑니다. 거기서 베키 수 터너라는 이름으로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고요. 나이는 18살로 적었다고 해요. 신분증을 발급받고 나서 한 달 뒤에는 또 아이다호에서 텍사스로 넘어가서 댈러스에서 이름을 로리 에리카 케네디로 개명을 하고요. 그 이름으로 운전면허도 따고 검정고시 쳐서 대학도 들어가고 결혼까지 하면서 이 로리라는 새 인생을 살게 됐던 거죠. 로는 본격적으로 로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리 절친들 또 같은 대학교 나온 동문들 이렇게 싹 다 연락을 돌려봤는데 1988년 이전 로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찌나 꽁꽁 숨겼는지 아무리 과거 기록을 쥐잡듯이 뒤져도 먼지 한 톨 안 나오니까 조가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로리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결국 조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13년에 시애틀에 있는 한 탐사 기자랑 손을 잡고 이 로리 사건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며 기자들이며 다 달라붙어서 이 로리의 정체를 알아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5년 말쯤에 조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상대는 콜린 피츠패트릭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사 물리학자 출신에다가 법과학 유전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런 콜린은 조한테 우리 DNA로 로리 신원을 좀 추적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로리가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의 DNA를 채취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콜린이 떠올린 게 바로 로리의 딸이었어요. 딸한테는 로리의 유전자가 절반 들어있으니까 이 딸의 DNA로도 신원 추적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딸의 입안 세포를 채취해서 패밀리트리 DNA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패밀리트리 DNA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DNA를 등록해서 가족 간의 유전자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올려놓고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2천 혹은 3천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중 대부분이 필라델피아 근처에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맥린, 캐시디 이런 성을 쓰는 사람들이었고요. 콜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보이는 마이클 캐시디라는 사람의 주소를 알아냈고 존은 확인을 위해 바로 필라델피아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캐시디 가족들한테 이 로리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요. 한 여자가 그걸 보자마자 이 아이는 1986년에 집 나간 내 딸 킴벌리가 확실하다면서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로리의 친엄마인 디앤 맥린이었고요.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DNA 검사도 진행했는데 로리 딸과 로리 친엄마의 DNA는 완벽히 일치했어요. 그렇게 로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었던 킴벌리 맥린이라는 진짜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킴벌리 마리아 맥린은 1968년 10월 1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어요.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매 1명.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엄마인 디앤이 가져갔는데 엄마랑 언니 혹은 여동생 그리고 킴벌리 이렇게 셋이서 살다가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킴벌리가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새 학교, 새 집, 새 아빠 이런 모든 게 되게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도 친구도 못 사귀고 또 엄마랑도 부딪히고 새 아빠랑도 그닥 사이가 좋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1986년 가을 딱 18살 생일을 넘기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엄마한테 나 집 나갈 거니까 찾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출을 했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엄마 디앤이 킴벌리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보내줘요. 보통 부모라면 자식이 가출한다 뭐한다 했을 때 뭔 소리야 하면서 잡을 텐데 디앤의 이런 반응은 조금 의외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두고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킴벌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마 새아빠한테서도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데 엄마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킴벌리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래 그냥 새 삶을 살라고 순순히 보내준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사건을 알아보다가 좀 찡했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킴벌리 그러니까 구 로리가 딸을 낳고 나서 딸 보호에 굉장히 집착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킴벌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였냐면은 딸이랑 예쁘게 둘이서 차려입고서 티샵, 그러니까 마시는 티를 파는 가게에 가서 다정한 모녀 사진을 찍다가 오는 걸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이거를 보면은 킴벌리가 상상했던 약간 이상적인 엄마와 딸의 모습? 약간 어린 시절에 갖지 못했던 따뜻한 일상? 이런 것들을 되찾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미국 네티즌들의 의견에 개인적으로 공감이 좀 갔어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킴벌리는 펜실베니아주를 완전히 떠났고 자신의 이름, 과거 모든 걸 지워버리고 새 신분을 만드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리 에리카 케네디로서의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지만 비극적인 결말로 삶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게 이 킴벌리 입장에서는 사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도 아니라 그저 불행했던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신분 도용이라는 절박한 선택을 한 거지만 오히려 과거를 완벽하게 지운 여자였기 때문에 이 블레이크 가족한테 킴벌리는 아무리 봐도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출신도 모르지, 뭐 가족도 없다 그러지, 학교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지, 사람이란 게 누구나 흔적이 있기 마련인데 킴벌리는 그런 흔적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킴벌리는 단지 새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완전한 새 출발이라는 게 블레이크 가족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이렇게 킴벌리 맥린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